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팟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애니팟 1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회. 와, 13회. 13회. 12월, 이제 벌써 12월이에요.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12월이 돼버렸고. 춥습니다. 예, 여기 많이 추워졌죠. 어제. 진짜 추운 데서 들으면은 그렇죠. 콧방귀 끼겠지만은. 근데 적응이 안 돼요. 눈이 안 오고 그렇게 춥지 않은 12월 크리스마스가. 영상 몇 도죠? 오늘 영상이었어요. 일단 영상이죠. 한국은 요즘 엄청 춥다 하던데. 아, 맞아요. 한국은 뭐 영하 7도, 8도 네. 뭐 갑자기 추워졌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12월이 됐고 지금 17도에 17도. 영상 17도요? 춥다고 하고 있어. 다들 잠바 입고 춥다고. 죄송합니다. 뭐 이제 13회 이제 저희가 녹음 시작하는데 12월이 벌써 돼버렸네요. 뭐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분 나쁩니다. 벌써 12월이 돼서. 그죠. 어느 순간부터 12월이 되면 설레임보다는 약간 뭔가 이렇게 네. 침침 어둑 막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새해니까 네. 저는 이제 26 되거든요 올해. 아, 이제 진짜 경호 좀- 형이 47. 아, 어떡하지 진짜. 뭐 어떻게 사는 거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아 저는 자전거 타러 또 갔다 네, 왔고. 네. 오래 가네. 네. 아. 저희는 이제 또 가족이 생기니까 그거 지금 떠나던 멤버. 진짜 네. 얼마 안 뉴 멤버가 지금 네. 조인하기 직전인데 방 치우느라고 죽겠습니다 진짜. 막 그거랑 막 이것저것 뭐 네. 새로 주문하신 것도 살 것도 많고 많고. 뭐 네, 용품을 살 게 많으니까 그것도 뭐 조립할 것도 많고 맞아요. 뭐 갈아야 될 것도 많고 뭐 거의 끝나셨어요? 한 3분의 2 온 것 같아요. 더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3분이 무슨 3분이. 인성의 선배님께서 해주시는 피와 살이 되는 조언. 대선배님께. 네. 문성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별일 없고요. 캠핑 한 번 더 갔다 왔고 그때 간다 그랬었죠. 땡스기빙 때 예. 갔다 왔고요. 그냥 조용히 뭐 별일 없이 잘 갔다 왔고요. 그리고 회사는 계속 그냥 저녁 계속 똑같이 네. 항상 바빠요. 바쁜 편이고 네. 네. 점점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좋은 일이죠. 좋은 거죠. 일이 는다는 바쁘면 거죠. 좋은 거죠. 뭐 저도 뭐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잖아요. 뭐 땡스기빙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건지셨어요? 아니 뭐 딱 TV 2개를 샀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아유, 갑부라더니. 아니 그런 일 보통 아니 두개 좀 사시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TV 5개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3개 미리 있더만. 짜리 3개. 방만 하나씩.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드리려고 하나 샀고 그다음에 네. 뭐 짜잘한 것들은 뭐 와이파이 자동차랑. 예, 그런 와이파이 라우터 같은 거 하나 샀고 예. 예.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참 웃기죠. 그 미국에 있는 초유의 명절이라고 해야 되나? 네, 명절 그죠. 후에 있는 명절. 이벤트. 예, 아, 약간 그때는 정말 그 미국이 정말 그 소비 사회라는 거를 음. 좀 강하게 입증하는. 간단하게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개 좀 해주세요. 블랙 프라이데이라 함은 땡스기빙 다음 날이죠. 땡스기빙이 보통 항상 목요일 날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매년 11월 셋째 주 아마 목요일이 땡스기빙인데 그 다음 날 금요일이 미국에서는 가장 최대의 세일 전국 단위로 네. 전국 규모의 모든 가게들이 그날 이제 대목인 거죠. 네. 사람들이 다 쇼핑 하려고 이제 그런 날이라서 눈에 불을 켜고 쇼핑을 하죠.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래됐는데 이게 잘 되니까 또 사이버 먼데이라는 게 생겼죠. 네. 그러니까 아마존 온라인 쇼핑이 되면서 그 다음 주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온라인 상점들이 또 엄청난 세일들을 실시하고 점점 추세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사이버 먼데이가 더 커지는. 예. 몇 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스토어에 가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적어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문성 씨가 지금 미국에 제일 오래 사셨잖아요. 거의 그렇죠. 10 몇 년? 거의 20년. 20년. 예. 그럼 20년 전엔 어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마존 이런 거 없었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걸 벌벌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아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네. 아마존이 그래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은 책 사고 뭐 CD 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 많이 모았으니까 DVD 같은 거 사는 네. 거 예. 그게 제일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이버 먼데이 이런 건 말도 없었고 예. 그럼 그때는 뭐 월마트나 이런 뭐 그런 데가 그런 월마트나 그런 가게들 앞에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아, 미국 사람들 줄 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거 하셨어요? 도어버스터? 한 번 새벽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재미로 네. 뭐
아무것도 안 샀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재미로 나갔는데 이걸 왜 하나 뭐 그런 생각 들고 많은 사람 다치기도 하고 그러죠. 네, 막 맞아요. 뛰어가서 네. 다치는. 별것도 아닌 물건들을 파는데 네. 근데 진짜 딱 그 한두 개, 딱 그 낚시 물건 한두 개 건지려고 사람들이 막 진짜 미친 듯이 근데 좀비처럼. 사기들도 사기 비슷한 거의 사기에 근접한 이런 광고들도 많죠. 예를 네, 들어서 뭐 맞아요. TV를 뭐 200불 20만 원에 판다 광고를 했는데 가보니까 10대만 그렇게 팔고 나머지는 뭐 맞아요. 아니라든지 네.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상술도 많고 어떤 데는 그날 가격을 올려서 세일을 해요. 그럼 그 세일가가 그 전날 정가랑 거의 비슷한. 아, 예,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짓들도 많이 해요. 예, 그 예. 택 보면 저는 잘 기억, 그 숫자를 잘 기억 못 하니까 그러는데 저 와이프가 네, 가끔 네. 가다 보면 이거 세일한 가격이 그 전 전에 가격이랑 똑같아. 전 가격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네,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사람들이 이게- 세일이니까 싸겠거니 하고 사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한국이랑 또 다른 게 한국에는 그 권장 소비자 가격 이래갖고 어느 가게에서는 비슷하게 정찰가로 팔잖아요. 새우깡 그럼 새우깡 그쵸, 똑같은 예, 가격. 그쵸, 그쵸. 여기는 써붙이는 게 가격이니까. 자기 네. 가게마다 완전 네, 다를 수가 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잘 사시려면 평소에 이제 미리미리 좀 쇼핑을 꾸준히 하시는 습관. 안 하는 게 더 제일 좋죠. 김생민 씨가 그랬어요. 세일 아무리 해도 우리의 안 사면 돈 버는 거라고. 우리의 그 강력한 라이벌 초대했어요. 김생민 씨. 네. 아 이름 후벌주한테 들어봤어요. 예, 후벌주한테 너무 컸어요. 와 감히 생민 누님한테 우리 안 받아보면 앞을처럼 받겠다. 예, 뭐 다들 이렇게 잘 지내신 것 같고, 저희 이제 저번에 소개했던 그 영생, 미생 이런 저희 코너를 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 학성 씨가 영생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문성 씨께서 미생을 준비하셔서, 제가 오늘 미생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뭐 미국 생활에 있었던 뭐 그런 좀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에피소드에 관해서 이제 문성 씨가 잠깐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미생 시작합니다. 잠깐 방금 그거 뭐였어요 문성 씨? 아, 그 지금 컨셉이에요? 연습했는데 연습해놓고 이렇게 모르는 잠깐만 척 우리한테 시그널을 줘야지. 전 못하겠어요. 미생. 예, 오늘은 그냥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적응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식당에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하는 거예요. 꼭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 식당에도 들어가서 뭐 자리에 앉고 주문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식당에서 하는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문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미국 여행을 하시거나 유럽은 또 좀 다르지만 네. 그래도 이쪽은 흡사하죠. 네. 미국과 유럽 쪽은.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제 경험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제가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 한 1년, 2년 정도 걸렸어요. 거기 적응하는 게. 그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자리에 앉아서 웨이터가 오잖아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오면은 이제 자리에 앉을 때 메뉴를 다 주죠. 예.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웨이터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너무 급해요. 빨리 나타나니까 정신없어 급해서 막 미안해서 막 뭘 고르려 그러는데 예. 그때는 드링크 주문을 하는 시간이에요. 웨이터가 나타나서 그때 물론 주문이 내가 먹고 싶은 걸 그냥 바로 메뉴도 안 봐도 알 수 있으면 그냥 주문하면 되지만 예. 보통은 웨이터가 와서 자기 소개를 하고 예. 내가 너희 웨이터다. 그리고 뭐 마시고 싶은 거 있느냐. 음. 그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예. 보통 그리고 가요. 그 그렇죠. 음료수 주문을 받고 뭐 그때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걸 주문할 수도 있고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술 파는 식당이면 예. 참이소. 참이소 처음처럼. 저는 주로 물만 마셔서 뭐 다른 거 예, 주문하세요? 뭐 콜라 같은 거 마시고 싶을 땐뭐 피자집이나 그런 데 가면 뭐 콜라 콕 저도 그러죠. 콕. 보통 참이소. 참이소 그거 싸갖고 다니시. 햄버거 집에 평소에 가서 그냥 싸갖고 다니시잖아요. 햄버거 집에 가서 예,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하게 급하게 주문하실 필요 없고 처음에 웨이터가 나타나면 보통 음료수를 주문하면 되니까 뭐 음료수는 사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네. 끝나.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음료수 주문을 받으면 잠깐 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음료수를 갖다 주고 준비가 됐냐? 네. 그럴 때 주문을 하면 되고 준비가 됐으면 그때까지도 아직 고르고 있으면은 I need a few more minutes 이러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제 메뉴를 고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저는 그 드링크를 음. 그 먼저 주문을 받는 거가 너무 적응이 안 돼서 항상 허둥지둥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식당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짜잘짜잘하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맞아요. 방금 문성 씨가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적응이 안 됐었던 게
그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나갈 때 계산을 이제 보통 한국은 거의 90%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 나가면서 그쵸. 그냥 그 앞에 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가만히 손을 들어서 책 달라고 그래갖고 책을 받아서 금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주면 카드를 가져가서 다시 이제 결제된 그 종이를 갖고 와서 거기다 이제 팁이랑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게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가서 뭐 몇 번 했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 보통은 나가서 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그 영수증이 오고 얼마다라는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카드를 들고 나가서 할 때는 좀 있잖아요. 그런 식당들이 있죠. 뭐 팬케이크 집이라든지 네. 그런 다이너라 그러는 아침 브렉퍼스트 먹는 그런 데는 나가서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다 그 자리에서 여기서 계산서를 책이라고 하죠. 그 책을 달라고 하면은 책을 가져오고 거기에 카드로 낼 건지 캐시를 그러니까 현금을 낼 거면 거기다 현금을 놓기도 하죠. 테이블 위에다가. 그래서 진짜 테이블 위에다 현금을 내면 그냥 나가도 되죠. 저 그거 되게 멋있었어요. 한국에서 영화 같은 거 보는데 그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뭐 동전이랑 이렇게 지폐 이렇게 탁 던져놓고선 시크하게 딱 걸어 나가잖아요. 아니면 컵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고. 아 진짜 그거 되게 멋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안 훔쳐간다는 것도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냥 사실 그냥 나가도 물론 눈에 보고 있겠지만 사실 바쁘고 그럴 땐 그냥 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뭐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대부분 그거를.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그런 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그 계산서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절차가 한국이랑 좀 달라서 적응이 안 되고. 한국에서 바로 왔으면 그 기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죠. 음식 다 먹었는데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계산서 주고 크레딧 카드 가져가고 다시 왔다가 맞아요. 그것만 한 10분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현금 있으면 빠르죠. 현금 있으면 빠르죠. 유럽에 가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 가니까 정말 오래 걸려요. 미국 사람들도 좀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해할 정도로 맞아요. 정말 세월을 내더라고요. 가서 일하면 더 속 터져 죽는데 몸에 살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급하다 그런 게 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난 그게 편해요. 빨리빨리 하는 게 편해. 그 관공서 같은 데 가서도 빨리빨리 맞아요. 해주잖아요. 관공서 이런 여기는 지금 자동차 DMB 한번 가면 DMB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해야겠는데. 그렇죠. 미생에서. 미생에서 한번 하도록 하죠. 저는 레스토랑 미국에서 좀 처음에 적응 안 됐다. 그게 다르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는 게 여기서는 무조건 빨리 들어서 앉은 다음에 이모라고 크게 불러요. 여기요. 여기는 처음에 원래 들어가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면 보통 누가 와서 거기 써 있잖아요. 누가 와서 앉히기 전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올라서 막 가서 앉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 웨이터와 호스테스 이게 따로 구분돼 있죠. 그래서 그 들어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메뉴를 들고 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이 따로 있죠. 보통 중간급 이모의 중간급 이상의 이모가 그래서 이모가 중간급 이상의 레스토랑에서는 그런 역할이 따로 구분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작은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다리는 게 예의죠.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 많은데 가면은 그냥 눈치로 여기 앉으라 그런 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제가 다음에 얘기하는 거랑 좀 겹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팁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팁이 웨이터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앉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웨이터가 어떻게 일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일단 자리에 그래서 앉았으면 이제 자기 웨이터가 와서 아까 소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웨이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식당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 식당들은 대부분 그 웨이터들이 자기가 맡은 테이블이고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팁은 그 사람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소금이나 후추가 더 필요한데 내 웨이터가 아닌 다른 저쪽을 맡은 웨이터한테 이거를 주문하면 그 사람이 뭐 거절하진 않죠. 손님이니까. 저는 한번 파리에서 거절했었어요. 그래요? 얘기했더니 네 웨이터는 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뒤로 가서 제 웨이터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그 사람이 다 우리가 하게. 그래야 그 사람이 정당하게 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아무나 지나가는 웨이터, 웨이트리스한테 excuse me 하면서 손 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좀 참을성을 가지고 자기 웨이터가 지나갈 때 눈을 마주친다든지 살짝 손을 든다든지 그런 거 보면 그게 여기서는 좀 예의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어디 책에서 들었나 어디 TV에서 네. 봤나 그런데 여기서는 막 이렇게 큰 소리로 hey 아니면 뭐 excuse me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실례라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손만 들고 있거나 사람 내 볼 때까지 나 볼 때까지 그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 어이 부르고 뭐 이런 그런 게 좀 무례한 좀 거에 속할 수 있죠. 별로 그런 사람을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 못 봐갖고 저랑 식당을 안 가보셨군요. 그러니까 물론 서비스가 안 좋고 정말 나를 안 보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보통 여기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뭐 식당 사실 다들 식당 에피소드들 많잖아요. 진짜 뭐 저도 예전에 캐나다에서 처음에 와갖고 한 3개월 있다 여행을 갔는데 팁을 안 내고 그냥 걸어왔는데 팁을 안 내고 나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빠서 나중에 봤나 봐요. 진짜 한 200m 밖에서 전력 질주로 저한테 달려오는 거여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 영수증 거기에 팁란 그걸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 식당이었는데 그래갖고 손짓을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팁 달라는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 보면 적응이 안 되죠.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그 팁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데 근데 여기 이제 그 팁을 위해서 일하는 그 직종에는 특히나 굉장히 최저임금 정도만 적용이 되고 그 팁을 감안해서 고용주들이 월급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식당에 갈 때는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메뉴를 볼 때도 그러니까 서비스가 물론 팁이니까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미국적인 문화에서 좀 말도 안 되는 문화긴 한데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죠? 팁이요? 팁 문화를. 하지만 현실이 그 사람들한테는 팁이 정말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 어느 정도를 맞춰줘야 되는 게. 근데 근데 그냥 저도 약간 그쪽으로 좀 불만인 게 그 주인의 그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듯한 느낌도 있고 물론 그 웨이트리스한테 팁을 줌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뭐 기회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이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좀 보면은 불합리한데 현실이니까 그 사람들의 그 현실이니까 그런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래 보신 적 있어요? 팁이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서 팁을 막 진짜 딱 25센트만 딱 놓고 가거나.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던데 진짜 서비스가 안 좋아. 물론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그 불만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항의의 의미로.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 요새는 그렇게 서비스 안에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면 25센트 놓고 나오면 또 엄청 난리 날걸요. 그리고 요새는 어떤 계산서는 계산하고 나면 써 있더라고요. 15%는 그렇죠. 얼마. 근데 그게 또 그 텍스 붙기 전에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텍스 붙인 가격에다가 15%를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확한 그런 룰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관습이니까 그게 좀 약간 그런 거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가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할 때가 있어요. 좀 진보적인 도시 같은 데서는 그 팁을 없애는 그런 식당들도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줘도 안 받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우리는 직원들을 잘 대우하고 있고 때문에 우리는 팁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다. 뭐 이런 식당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뭐 음식값이 뭐 14불 이러면은 텍스 붙고 팁 주고 이러면 20불이에요. 맞아요. 진짜 여기는 그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가격이랑 실제 나중에 내는 가격이 너무 달라요. 생각을 해요. 항상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야 돼요. 오늘 마침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물건 파는 가게에 가도 세금이 나중에 붙잖아요. 계산할 때 그 세일즈 텍스라는 거, 그 소비세. 그러니까 그 물건을 집을 때 써 있는 가격과 내가 내는 가격이 다른데 그거는 물론 이제 계산만 빠르면은 내가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일부러 안 써놓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소비를 조금 더 싸게 보이려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99.99 뭐 이런 거랑 그렇죠. 그런 걸 수도 9.99 뭐 이렇게 가격 책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조절 물론 현대 경제가 다 소비에 기반해서 하긴 하지만은 말 되네요. 자, 그래서 뭐 잠깐 얘기가 새긴 했지만 식당으로 돌아와서요. 그 한 가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그 메뉴를 보잖아요. 보통 여러 가지 레스토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메뉴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집들이 많잖아요.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도 그렇고, 뭐 중국집을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가도 그렇고,
뭐 그냥 햄버거나 미국 집에 가도 그렇긴 한데 그 미국 메뉴는 대부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탈리안이나 그런 양식집이나 중국집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재료 주된 재료, 메인 재료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채소, 쇠고기, 돼지고기, 맞아요. 폴트리 그래갖고 그런 새 종류, 닭고기 대부분 닭고기가 많죠. 닭이나 오리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국수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메뉴 아이템이 많다 그래서 너무 막막해지기 쉬우니까 그럴 때는 일단 어떤 종류의 재료의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가를 생각을 먼저 해두시면 그거를 이렇게 좀 좁혀서 그 메뉴를 금방 이렇게 고르기가 조금 용이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메뉴에 많이 나오는 게 에피타이저, 스타터스라고 써 있기도 하죠. 스타터 시작하는 거고 에피타이저 혹은 스타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앙트레라고 써 있는 게 메인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디저트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난 미국에 안 사나 봐. 나 이렇게 모르겠지. 저는 주로 한국 식당 많이 가고 꼭 에피타이저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꼭 메인만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에피타이저라고 그렇게 또 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에피타이저만 시켜서 뭐 자기 양에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 그 뭐 3명, 5명이 와서 3개만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여기 문화에서는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나눠 먹는 게 우리나라만큼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다 자기가 주문한 거를 보면 꼬마 애들도 부모들이 다 하나씩 시켜줘요.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키즈 메뉴라서 양이 좀 적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 그 약간 개인주의적인 게 거기서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 각자 자기 그 접시가 있고 이제 그렇게 시켜 먹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꼭 뭐 에피타이저 시켜야 되는 것도 없고 뭐 꼭 이거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저희 뭐 여태까지 그 레스토랑 그 식당 미국에서 그런 식당 갔을 때 그런 에피소드도 잠깐 얘기해봤고 뭐 문성 씨께서 그런 좋은 팁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미생 1화 뭐 화는 아니지만 뭐 처음 미생에 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또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저희가 그 다음 거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번 좀 지나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11화에 그 김주환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있으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시네마틱 작업을 할 때 영화의 DP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네마틱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성님께서 시네마틱에서 DP라 그러면 디렉터 포토그래피, 그러니까 촬영 감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영화에서 DP가 하는 일은 카메라 오퍼레이션, 카메라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뭐 조명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그 카메라를 들고 그 샷을 찍으시는 분을 저도 영화 쪽에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디렉터 포토그래피가 직접 오퍼레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카메라 오퍼레이터 따로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경우는 그 카메라 오퍼레이트 하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니까 아마 디렉터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네마틱이나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스토리텔링 기반의 필름 메이킹에서는 프리비즈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그 레이아웃 혹은 프리비즈 팀에서 그 카메라 오퍼레이션의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카메라 오퍼레이션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 카메라의 구도를 잡는 거 그런 건 오퍼레이션이지만은 그 편집이나 어떨 때는 그 샷을 어떻게 해야 되나 2D 스토리보드에서 3D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그 제공하는 게 또 프리비즈나 레이아웃 팀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 2D에서 3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샷을 합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카메라를 잡는 3D 카메라를 잡는 일은 프리비즈 혹은 레이아웃 디파트먼트가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름을 두 개씩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회사에서는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그걸 프리비즈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아웃 혹은 프리비즈 부서에서 이제 그 부서에서 카메라 잡는 DP 역할을 하고요. 거기서 얼만큼 디테일한 카메라를
잡는 거예요? 대략적인 구도라든가 그런 구도와 이제 그 캐릭터의 동선도 잡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러프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죠. 요즘에는 프리비즈에서는 꽤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 캐릭터의 그 액션이나 액팅 같은 거를 넣어줘요. 그 안에 정보를 감독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예. 특히 이제 감독이 애니메이션 출신이 아닌 경우는 그 특히 CG 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뭐 스토리보드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어주는 게 좋고요. 하지만 시간을 또 애니메이션처럼 완전히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카메라는 거의 파이널 작업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터에 넘기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은 그 프리비지 팀에서 또 레이아웃 팀에서 그 대략적인 카메라랑 대략적인 거 아니고 파이널 카메라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면은 실제 애니메이터가 그 샷을 작업할 때 그 카메라를 가져다 쓰는 그렇죠. 그대로 가져 쓰고 파이프라인이 따라 다른데 보통 하이 퀄리티의 프리렌더 작업을 할 때는 만약에 카메라에 문제가 있거나 카메라가 너무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캐릭터의 움직임과 맞지 않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때는 다시 프리비즈 팀으로 킥백 돌려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고쳐서 다시 줍니다. 그게 이제 원칙인데 이제 급하고 단순한 카메라 작업의 경우에는 애니메이터가 그 카메라가 락돼 있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저희 체크아웃 한다 그러거든요. 체크아웃해서 그거를 고치고 다시 이제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겠네요. 그 카메라에 맞춰서 애니메이팅을 좀 수정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비즈 팀에서 해야 되는 게 약간 기본적인 애니메이터의 일을 조금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막 그러니까 샷에 따라 다르지만 샷이 고정돼 있으면 모르지만 캐릭터의 액션에 따라서 카메라가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보다 보면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 대략적으로 이제 프리비즈 아티스트가 그 캐릭터의 동선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작업을 하죠. 그게 이제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으면 애니메이터 그냥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샷에 따라서 그래서 DP 역할은 그래서 프리비즈 팀에서 많이 하고요. 대신 조명은 건드리지 않아요. 조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그건 라이팅 팀에서 아트 디렉터하고 라이팅 팀이 그거는 맡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또 알아서 또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주제가 그 숏필름 단편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의 그 경험을 한번 나눠보도록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지망생이나 애니메이션 공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단편이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일단 뭐 큰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그런 단편이라는 게 사실 애니메이터라는 게 단순히 딱 애니메이팅만 한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단편을 만드는 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스토리도 작업을 하고 그런 카메라의 워킹이라든가 그런 스토리 전달을 위한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관장을 해서 이제 팀으로 하기도 하지만 혼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아마 이 단편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좀 더 도움이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를 위대하신 단편 애니메이션 벌트의 제작자이신 지금 봐도 잘라버려야지 편집할 때 지금 봐도 이거를 아니,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나온 학교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서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은 다 봤을 거예요, 진짜. 물론 우리만 본 게 아니라 그냥 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그 직접 후배잖아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 좋은 애니메이션의 예로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줬어요, 그걸.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부탁드릴 게 더 들으시기 전에 저희가 올려놓은 링크를 한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저희가 제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번씩 다 보시고 저희가 하는 얘기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 전달되는 그거를 그쪽으로 따지면 거의 탑 3?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단편 중에 캐릭터도 너무 귀엽고 애니메이션 세뱃돈을 준비해야 돼. 아 진짜로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때 저희 그때 학교 다닐 때 저는 학부를 다녔거든요. 아카데미 오브 아트를 다닐 때 학부를 다녔는데 대부분 유학생들은 석사 과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 안 하고 왔기 때문에 학부를 이제 다시 했는데 학부는 솔직히 졸업 작품을 안 만들어도 돼요. 네, 학점만 다 이수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입학할 때부터 단편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 애니메이터한테 또 단편이라는 게 영화 단편이랑은 달리 애니메이터는 혼자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영화에서는 뭐 배우도 필요하고 뭐 촬영기사 그렇죠. 이런 게 물론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혼자서 일반적인 그런 영화를 단편 영화를 만든다는 게. 근데 애니메이터들한테 단편이라는 거는 혼자서 완전히 모든 걸 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약간 또 각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들한테는. 그렇죠. 예.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냥 장인 애니메이터 기술을 구사하는 그 장인에서 좀 작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상이 아무래도 단편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리고 많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웠고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면서 꼭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면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만든 경우니까 이제 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학부였기 때문에 저는 단편을 딱 만들 것이라는 그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한 두 학기 전부터 저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신청을 할 때 단편 만들기 한 1년 전에 스토리보드 클래스를 듣고 네, 그래서 그 스토리보드 시간에 그 기말 프로젝트 같은 거를 제 단편 만들 거를 거기서 작업을 한 거죠. 네. 아 진짜 플랜을 잘 짜셨네요. 그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할 거를 그러니까, 숙제로. 유학 와서 또는 유학이 아니라 한국 뭐 학교에서 많이 그럴 텐데 숙제 따로 포트폴리오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숙제는 진짜 대충 숙제를 내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고.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 따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딱 그랬는데 많이 그런 주변에 사실 그런 분들 많고 근데 제가 뭐 잘한 게 있다면 그런 플래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보드 클래스에서 이제 들었는데 그때 또 한 가지 학생으로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꿈을 작게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슨 거창한 스토리라든지 내가 프로페셔널들을 만드는 그런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덕션 퀄리티의 단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모델링에 이런 것도 약하니까 캐릭터 디자인도 그런 리미테이션 한계 안에서 그냥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들 근데 진짜 딱 그게 가장 제가 느꼈었던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되게 화려하지 않고 되게 딱 그 스토리를 전달하기에 딱 적합한 딱 그 정도의 모델링과 라이팅 그리고 그 정도 카메라 딱 거기서 신선함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팔이랑 다리도 몸이랑 안 붙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같은 경우는 그냥 연결돼 있지도 않아요. 리깅상으로. 그게 너무 신박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욕심을 그러니까 꿈을 낮게 가지고 스코프를 줄여서 그 안에서 최대한 최대한 예쁘고 잘 만들 수 있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전을 세웠고요. 그래서 스토리 자체도 그냥 애초부터 욕심을 안 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는 뭐 미인오리 새끼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버트 내용이. 그렇게 스토리 자체도 그냥 그렇게 잡았어요. 욕심을 안 가지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얘기를 풀어내느냐. 주요의 플롯 라인은 기승전결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거를 어떻게 내 방식대로 표현을 하느냐가 이제 오히려 더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졸업을 하면서 이걸 단편을 만드니까 저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으니까 애니메이션이 가장 부각되는 작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데모릴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제가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일 좋아하는 그 요소가 스토리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막 방 안에서 이렇게 혼자와의 싸움으로 만들어내신 그거예요? 아니면은 학교에서는 솔직히 많이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CG링크라고 혹시 아세요? CG링크 지금도 있을걸요? 있어요. 지금 네, 있어요. CG링크.com인데 CG링크였나? 저는 제가 CG랜드 말고 저는 CG랜드. 그 전에 가장 활발한 그 당시 19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활발한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CG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들어본 것 같긴 해요. CG링크 그때는 co.kr이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CG링크.com. 아 그래요? 근데 그때는 거기에 채팅방 뭐 게시판 같은 게 정말 활발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CG 한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정보를 얻고 교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가끔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이제 CG인들, 저 얼굴도 모르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랑 뭐 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거기서 대화하던 분이 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를 하는데 이제 땅에서 묻어놓은 그 채소를 파내는 그런 그 메인 아이디어를 그분이 주셨어요. 지금 성함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 대화명을 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정도 아이디어는 좀 받았고 그 외의 스토리는 그냥 스토리보드 아까 말한 그 수업 시간에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그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애니메이션 선생님한테도 보여드리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조언을 많이 받았고 그 디자인도 정말 딱 맞잖아요. 그 스토리랑도 딱 맞고 그 두 개의 그 상반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특정 채소를 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당근 같은데. 처음에 당근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모양이 나온 거는 기억하세요? 그 상대편 이웃집의 엄마 캐릭터가 나와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물방울 같이 생겼잖아요. 그 캐릭터를 채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캐릭터 디자인 시간에 제가 만들어본 캐릭터거든요. 심플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그냥 그 캐릭터를 뒤집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그 사이드 캐릭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이걸 뒤집어서 좀 다르게 생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얘기가 그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또 그런 액팅 초이스나 이런 게 다 나온 거죠. 그냥 이렇게 대충 했는데 되게 잘 나왔어. 그냥 대충 뒤집었는데 디자인이 완벽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단편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 만드는 데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피 액시던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 해피 액시던트를 아예 염두에 두고 만드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기가 완전히 100% 플랜을 하지 않고 촬영장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자연스러움이라든가 뭐 임의적으로 생기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물론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보다 훨씬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그런 그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내 계획에 너무 이렇게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줬을 때 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의가 마인드가 돼 있으면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작업하면서 아내한테도 많이 보여주고 아내가 의견이나 이런 것도 많이 수용을 했죠. 같이 그때 이미 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여줄 사람이 가까이서 자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소통을 했고요. 더 좀 이렇게 저도 예전에 만들 때 주변 사람 보여줬었는데 좀 신선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CG가 또 안 하는 사람이면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당연히 이걸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형 그때 울었댔대? 그 얘기 듣고 상처받았다고. 뭐 그래서 많이 좀 보여주고 좀 피드백 받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문성 씨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약간 말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숏필 그러니까 이 단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뭘 가장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부와 명예 빼고. 부와 명예 빼면은 뭐 남는 게 없죠. 일단은 한번 이 단편을 처음까지 작업을 해보면요, 제대로 해보면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그 틀 바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름 메이킹이라는 그 레벨에서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애니메이터 이문성한테도 훨씬 큰 도움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터들은 보통 일을 하거나 그러면 한 샷을 받아서 하잖아요. 샷 단위로 받아서 하잖아요. 네. 게임 애니메이터가 아닌 보통 영화나 애니메이션 쪽 애니메이터들은 그럼 거기 안에 사로잡혀 갖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사실 샷은 진짜 전체적인 큰 퍼즐의 하나잖아요.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것들이 모여서 물론 이야기가 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고서는 내 샷의 용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하는 거는 훨씬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애니메이터들한테. 일단 감독이랑 말이 통하는 거죠. 감독의 레벨에서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훨씬 유용한 애니메이터 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용이한 애니메이터가 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이나 영화를 볼 때 이제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죠. 아까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 뭐 일반적으로 애니메이터 하면 진짜 이렇게 뭐 그냥 딱 애니메이션을 하는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터가 이제 그런 보통 감독들도 애니메이터 출신이 많은 이유가 그런 단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야기 전달하고 또 더 높은 레벨에서 이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이제 진행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단편을 그렇죠. 하면. 그래서 굉장히 단편이 중요한데 그 과정을 이해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좀 잘 안 보이는 거 뭐 많이 만들고 있나요? 요즘도 단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터넷에 도는 게 보통 학교 졸업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도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양으로 보면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학생 작품 같은 게 오히려 이슈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경우 예전만 그렇겠죠. 옛날엔 조금 딱 눈에 드러나면 진짜 막 소문이 퍼졌었는데 요즘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수작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테크니컬 레벨은 정말 많이 진보했죠. 그런 독립 작품 같은 거 요즘에 뭐 그런 때깔 뭐 이런 거는 그냥 요즘 엄청난 거 엔진 써서 만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 만들기는 훨씬 쉬워진 거죠, 사실. 예전보다. 그러면 경호 씨는 단편 제작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한 번 있거든요. 한 번 학교 다닐 때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진짜 폭풍처럼 몰아쳐서 만들. 왜냐면은 그때 얘기했었어요.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전체 기간이 8개월인데 8개월에서 4개월 동안 첫째 학기에서 하는 수업들을 다 듣고 그 나머지 4개월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4개월 동안 자기 혼자 스토리보드도 만들어야 되지, 모델링도 해야 되지, 리깅도 해야 되지,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사운드, 합성, 편집, 렌더링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좀 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어느 정도 드는데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그 사이 하나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문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를 이렇게 스토리를 보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딱 그 하나를 좀 더 이렇게 더 포커스해서 이렇게 봤다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학성 씨도 졸업할 때 학성 씨는 그 졸업 작품을 했었어야 됐죠? 네, 저는 대학원이라서 반드시 했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문성 씨가 말했던 그 숙제와 졸업 과제를 따로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희 때는 그 말이 많았어요. 저희 때는 취업을 하려면 포트폴리오여야 된다. 취업을 하려면 그거 갖고는 취업을 못한다. 애니메이션 클립들을 모아놓은 그런 포트폴리오여야 한다. 그래야지 자기 쇼필름을 가지고 그걸로 어필해서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주제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 졸업 작품이 저희는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이니까 졸업 작품은 진짜 그냥 졸업하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내용이나 플롯이 문성 씨의 작품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 흡사해요? 네. 우리 저 학성 씨 거 링크 올릴 거예요? 올려야죠. 얼마나 허접한 거를 같이 졸업할 수 있는가? 이게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게 약간의 흐름은 아니지만 되게 많은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문성 씨가 했던 것과 비슷한 플롯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를 베이스로 하되 쉐입이 다른 두 개 종족이 누구 하나가 딸을 놓는 게 굉장히 근데 그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심지어. 아니, 그게 문성 씨 때문에 그랬다는 것보다는 네, 문성 씨의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게 사실 되게 큰 플롯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유니버설하게 그 공통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 아마 문성 씨의 영향 분명 있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만들 당시에 픽사에서 For the Birds라는 맞아. 아 그게 진짜 시초라고 했겠네요 그때 당시에.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를 뭐 베끼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은연중에 영향은 받았겠죠. 정말 좋아했고 그랬으니까 그런 액팅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한 그룹의 애들이 한 명을 따돌리는 이런 그 느낌 톤 같은 거는 아마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텐데 아트라는 게 원래 그렇죠. 서로 다 영향을 제가 봐도 그 For the Birds하고 문성 씨의 작품은 비슷한 플롯이라도 굉장히 접근법이 달라요. 근데 그렇죠. 문성 씨하고 제 거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 거 다 한번 보세요. 청구서를 보내면 되나요? 네. 학성 씨가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저 혼자 했죠. 혼자 하셨어요? 모델링은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전 모델링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때 정말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때 모델링 몇 개를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모델링 그 프람 몇 개를 받고 나머지는 진짜로 뭐 지금 보시면 그냥 그 마야에서 폴리곤 9를 만든 다음에 레티스를 입혀서 그냥 모양만 만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 거도 한번 올려볼게요. 너무 비교되겠지만 본 거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전 비누방울 이야기예요. 비누방울. 모양이 다른 비누방울.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힘을 합쳐서 뭐 새를 내쫓는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마지막에 졸업을 하려면 어쨌든 데드라인이 있고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렌더링할 컴퓨터가 없어서 제 컴퓨터랑 제 노트북하고 그때 당시 그때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내였구나. 제 아내 컴퓨터랑 그다음 빌려온 컴퓨터랑 다 해서 제가 아직도 사진도 있어요. 제가 찾으면 올려드릴게요. 근데 저희 집에 컴퓨터를 한 5대 6대를 렌더를 풀로 돌렸어요. 계속. 되게 좋은 퀄리티 애니메이션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컴퓨터는 또 그렇게 좋은 사양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이틀 동안 거쳐서 렌더를 다 하고 막 편집하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니메이터로서 거기에서 얻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왜냐면 제가 거기에 애정이 있지도 않았고 졸업을 맞아요. 위해서 하려고 했었고 또 그 관심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쏟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전 거의 95%의 관심은 포트폴리오에 있었고 아마 있다면은 저는 그 레이아웃 과정을 처음 해본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프리비즈라는 과정을 뭐 아예 알지도 못하다가 어쨌든 그쵸. 하려면 했어야 돼. 그리고 맞아요. 이게 하는 것보다 훨씬 졸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성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돼요. 제가 그 스토리보드도 그려서 검사를 맡아야 되고 그리고 프리비즈도 해서 검사를 맡아야 돼서 그 과정을 알게 된 건 저는 유익한 경험이었는데. 그 퀄리티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그걸 했냐 안 했냐만으로도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애니메이터로서의 입장만이 아니라 약간 더 벗어나서 작가의 입장으로서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분명히 얻은 점이죠. 그 프리비즈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그 프리비즈 그 단계에서 저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 전에 예전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그냥 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게 부정확하면 나중에 완전 헤매던 경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리밋이 딱 1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물론 벗어났어요. 이게 너무 스토리를 차라리 문성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거기에 맞는 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서사시를 쓰시려고 우주의 대서사시를. 근데 1분이나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기승전결에 있는 맞아요.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안에 맞춰야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샷들을 거의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하면서 한 여기에 2프레임 줄이고 저기에 1프레임 좀 알아보고 싶게 1프레임 더 늘리고 그거를 한 진짜 며칠 동안 계속 밤새가면서 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올리실 거죠? 네?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다 올려야 돼. 3명 다 올려야 돼. 근데 유튜브 그렇게 올리면 되고. 학성 씨 제 거 봤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무덤까지 가져가려는데 진짜. 저는 근데 그 운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프리비즈 사실 그 카메라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터들한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만 해도 거기 들어가는 어느 정도 이론적인 지식들이 좀 있어야 그 제대로 된 그냥 독학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그 영화 문법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보통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가르쳐주고 싶자 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제대로 배웠어요. 그때. 그건 좋은. 그 당시 픽사에 있었던 애니메이터였는데 필름메이킹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열정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수업을 또 들었던 것이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고 예.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또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한 시야도 좀 넓어지고 그 영화 수집하는 취미도 그때부터 생기고 예. 예. 좋네요. 지금도 현업에 있어요, 그분? 그 픽사는 제가 그 졸업한 이후에 픽사를 떠났는데 나중에 저 블루스카이에 있을 때 감독으로 왔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람은 조금 일하다가 저는 그 사람 작품 끝나기 전에 이제 회사를 떴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또 되게 반가웠겠네요. 예, 뭐 그 사람은 좀 그 성격은 나랑 그렇게 잘 맞는 사람 아니에요. 되게 아웃고잉하고 되게 활발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네. 그 어떤 저한테는 중요한 스승님이니까 네. 제가 가끔 자주 연락하고 그랬거든요. 네. 좋은 소식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도 재밌었고 그러다가 그분은 실사 영화도 헐리우드에서 영화도 하나 감독했고. 그래요? 그래요? 폭망했어요. 근데 근데 하여튼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브래드버드 아니? 그분은 애니메이터가 아니죠. 그분은 폭망 안 했죠. 그죠. 그분은 대성했죠. 대성했죠. 참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영상 올리시면 듣는 분들께서 그 보시면서 그거는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최근에 만든 작품이 아니고 막 십몇 년 전,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거의 1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요즘 나온 작품들하고는 뭐 이렇게 때깔이나 이런 거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간 촌스럽더라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서 귀엽게 봐주세요. 예, 뭐 저희 오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미생 코너에서 또 미국 그 레스토랑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주문하고 뭐 에피소드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그런 단편 애니메이터한테 단편 애니메이션이 어떤 만큼 중요한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이쪽에 지금 저희가 사실 또 여러 가지 단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가지치는 얘기들이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예. 저희가 꼭 답하고 또 아니면 댓글로 또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페이스북 애니팟 그룹이 있긴 있는데 거기가는 사실 질문을 올리거나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네이버의 카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예! 네이버 카페. 예, 메뉴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메뉴는 뭐 차차 추가하면 되겠죠. 추가하면 되니까 그 네이버 카페에서 애님팟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 ANIMPOD. 뭐 링크는 저희 페이스북이랑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올리면 되니까. 예. 그 질문이나 그런 거는 또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회원가입하는데 무슨 제약 같은 거 있나요? 저는 회원가입 저는 그냥 공개로 일단 해놨는데. 공개면은 그냥 이렇게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을 걸요. 쓸 수 있고. 네. 그럼 저희가 운영진 한번 다시 상의를 해보죠 뭐. 네. 저희가 초보자라서. 그 회원제와 공개제의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뭐. 네. 그렇네요. 예. 그러면 또 그게 차이점이네요. 예. 예. 그럼 저희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번 14화 조만간. 깜짝이야 14화. 와 그래도 문성 형이 형인데 어떻게 화나신 줄 알았어. 14화 저희 다음 14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녹음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